월스트리트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월스트리트를 당연한 기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하루아침에 등장하지 않았다. 거의 2세기에 걸친 개척, 혁신, 노력, 실수, 추문 덕분에 오늘날과 같이 존재하게 되었다. 월스트리트 발전 과정 내내 적자 생존의 법칙이 적용되어 혁신은 수용되고 실수는 수정되었다. 이런 개선 덕분에 지금 수많은 사람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훌륭한 시장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개선의 이면에서 시장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온 사람들은 개인들이었다. 이 책에 등장하는 100대 거인은 모두 교훈을 주거나 혁신 혹은 사기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다. 이들의 정신이 혁신을 일으켰고 그 영향으로 오늘의 시장이 만들어졌으니 결국 간단히 말해서 시장을 만들어낸 주체는 바로 이들의 정신이다. 여기서 시장을 뒤흔든 100명의 거인들이라는 이 책의 개념이 나오게 되었다. 이들의 인생을 돌아보는 일은 시장의 탄생 과정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이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제 당신은 훌륭한 스승 100명이 자신들의 인생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주는 교훈을 얻어 몸소 체험하지 않고도 험한 길을 피해갈 수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월스트리트 형성 과정의 뒷이야기도 월스트리트만큼이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J.P. 모건,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자본가.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대통령이었던 시절 존 피어폰트 모건은 10중 8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다. 자본을 다루는 마술사 모건은 1인 중앙은행을 설립해서 당대 최대의 기업 합병들에 자금을 제공하여 미국을 위험천만한 공황으로부터 구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말 한마디가 금과 옥조로 간주되었고 경외심을 자아내는 그의 분위기는 전능자의 모습이었다. 한 예로 전설처럼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오랜 친구의 아들이 의문스러운 벤처 사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간청했다. 모건은 거절했지만 웃으면서 말했다. 대신 못지않게 값진 선물을 자네에게 주겠네. 그는 젊은이와 나란히 뉴욕 증권거래소 객장을 가로질러 한가롭게 걸었다. 그 후 이 젊은이는 난생 처음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권력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나 왕족들과는 달리 모건은 오로지 의지만으로 전설적인 지위를 획득했다. 독단적이고 거만했던 모건은 결단력 있는 지성을 과시하면서 증권을 판매하고 철도 사업을 재편했으며 기업들을 합병했다. 물론 국제은행가였던 아버지 주니어스 모건 덕분에 출발이 순조로웠지만 모건 가문에 불후의 명성을 가져다 준 사람은 J.P. 모건이었다. 그는 1901년 미국 최초의 수십억 달러 기업을 진두지휘했으며 1907년 공황으로부터 경제를 구해냈다. 용기 있는 자본가 모건은 공황을 해결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었다. 과도한 투기와 주식 물타기 때문에 기업들이 도산하고 은행들이 붕괴하자 월스트리트는 그에게 희망을 걸었다. 공포에 휩싸인 분위기에서도 그는 침착성을 잃지 않고 친구와 경쟁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최대한 많은 기업을 구제했다. 그는 곤경에 처한 기관들에 대해 최후의 대출자 역할을 담당했는데 지금은 연방준비제도가 이 역할을 맡고 있다. 큼직한 검은 엽권련을 입에 문 채로 그는 구제가 불가능한 니커보커 트러스트는 도산하도록 내버려두고 대신 트러스트 컴퍼니 오브 아메리카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주가는 시세 표시기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고
그는 마감 직전에 증권거래소에 도착했다. 단 몇 분 만에 그는 여기저기서 모은 2,500만 달러를 투입하여 주가를 띄어 올렸다. 거물 JP에게는 별일 아니었다. 튀어나온 루비색 붉은 코, 푸른 빛을 띤 회색 머리카락, 검고 무성한 눈썹 밑에 타오르는 눈을 지닌 JP는 독보적인 금융제국을 건설했다. 노련한 모건은 의심스러운 수법들을 몇 가지 알기는 했지만 특별히 속임수를 쓴 적은 없었다. 그는 생각을 바꾼 적도 거의 없어서 한번 내뱉은 말은 끝까지 지켰다. 세계의 노신사 모건은 내가 대출을 맡겠소라고 발표하여 15분 만에 100만 달러 대출을 확정하기도 했다. 모건이 가장 즐겨 사용한 거래 방식은 기업 합병이었다. 이 방식은 효율적이면서도 깔끔했다. 파멸적인 경쟁을 없애버린 데다가 무엇보다도 혼란으로부터 질서를 회복했기 때문이다. 그는 혼란을 경멸했다. 경쟁자들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은 제품 가격을 조절해서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 혼란 따위는 없다. 전성기에 그는 미국 전화, 전신회사, 제너럴 일렉트릭, 풀먼, 인터내셔널 하베스터, 웨스턴 유니언, 웨스팅하우스 등의 수평적 통합에 앞장섰다. 그러나 그는 철강을 목표로 삼았고 그의 생애에서 가장 인상적인 거래를 성사시켰다. 1901년 US 스틸의 주식과 채권을 합한 시가총액은 14억 달러였는데 그나마 거의 절반이 물타기였다. 그는 철강 산업 전체를 집어삼켰고 개인 소유 영세기업들을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서 백만장자 수백 명을 탄생시켰다. 이 과정에서 모건은 내셔널 튜브 컴퍼니를 설립했고 아메리칸 팀플레이트, 페더럴 스틸, 내셔널 스틸, 아메리칸 스틸 앤드 와이어 등을 인수했다. 이어서 그는 매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앤드류 카네기가 소유한 거대 철강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에 집중했다. 카네기의 고객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등 경쟁 전술을 폈지만 카네기가 생존하자 모건이 대금을 지급했고 카네기는 구제되었다. 역시 15분 만에 JP는 1순위 저당으로 5% 금화 지급 채권 4억 9,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인수단은 무려 5,750만 달러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 중 1,150만 달러가 모건 가문의 몫이었다. 정서장애와 두통을 자주 앓았던 모건은 수수료 창출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는데 그가 주도한 합병의 목적이 시장 점유율을 통합하여 비용을 낮추려는 전략이 아니라 단지 수수료 수입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었느냐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모건에게는 몹시 유감스럽게도 신문사들은 수수료 문제에 대해 마음껏 떠들어댔다. 씨는 세계를 창조했지만 모건은 1901년 세계를 재편했다라는 말이 떠돌았다. 1837년에 태어난 모건은 19세에 가족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런던 조지 피바드 앤드코에 일하면서 국제금융에 대해 훌륭한 관점을 터득했다. 그는 커피와 남북전쟁 금괴의 투기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말 많은 1861년 홀 카빈총 사건에도 참여했다. JP는 이렇게 모은 돈 2만 달러를 동업자에게 빌려주어 정부로부터 낡은 홀 카빈총을 개당 3.5달러에 사들였다. 이어 그는 미국 정부에 개당 22달러를 받고 팔았다. 그 후 모건은 자기 회사 데브니 모건을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1870년에 뉴욕 은행들 가운데 16위에 올라섰다. 그는 과감하게 철도 사업에 뛰어들었고 먼저 캔자스 퍼시픽 채권 650만 달러를 발행했다. 이어서 그는 올버니 앤드 서스케 하나의 경영권을 놓고 약탈자 제이 굴드 및 짐 피스크와 가볍게 한판 붙어서 이들의 의심스러운 수법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성공했다. 약탈자 굴드와 피스크는 단지 약탈하려는 목적으로 이 노선을 원했지만
독실한 기독교인 모건은 철도를 중요한 운송수단이라고 생각했다. 1879년에 뉴욕 센트럴 철도의 윌리엄 벤더빌트의 지분 2,500만 달러를 성공적으로 인수한 뒤 그는 주요 철도 자본가로 떠올랐다. 신속하고 은밀하게 일을 처리한 덕에 그는 뉴욕 센트럴 이사회의 이사가 되었고 더 중요한 철도 거래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으며 미국과 해외 투자가 사이에서 금융 중개인이 될 수 있었다. 1880년대는 모건아의 시대였다. 모건은 더 낮은 금리로 채권을 재발행하거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신규 자본을 공급하여 고정비용을 줄여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항상 투자은행 수수료를 받았다. 또한 자신의 투자를 보장받으려는 목적으로 그는 적어도 21개 철도회사의 이사가 되었다. 모건 가문은 미국 금융시장을 완전히 차지했는데 개혁이 유행을 타게 되자 모건은 눈에 띄는 표적이 되었다. 그의 합병은 특히 태프트 대통령과 피해 굶주린 기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다. 심지어 국회까지도 이 게임의 가세에서 1912년 독점 금융에 대한 푸조조사를 하였는데 푸조위원회는 모건을 의심스러운 자금연합의 중심 인물로 다루었다. 이 노인은 일생의 업적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왕국과 체력이 쇠퇴한 거만하고 완고한 모건은 1913년 75세에 죽었고 7,70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과 2천만 달러 상당의 예술품을 유산으로 남겼다. 이후 어떤 자본가도 모건이 전성기에 휘두른 만큼 권력을 잡아본 적이 없으며 심지어 그 근처에 가본 사람조차 없다. 그가 곧 권력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신이 진심으로 선을 위한 권력이라고 믿었지만 20세기 개혁가들은 그를 악으로 간주했다. 모건이 주도한 합병 덕분에 세계가 더 나아졌을까? 아니면 차라리 1870년대와 1880년대의 위험스러운 디플레이션이 더 나았을까? 역사를 놓고 벌이는 토론은 끝이 없겠지만 모건 이전이든 이후든 그만큼 주식 및 채권 시장의 궁극적인 목표, 즉 미국 기업들에 대한 작은 공급을 몸소 구현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기업의 주가가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걱정해봐야 소용없고 결국 이런 주가의 등락과 관계없이 미래에 어느 기업이 돈을 벌 것인지가 중요하다. 중요도 면에서 감히 모건과 경쟁을 벌였던 유일한 인물은 과거 드렉셀 버남 램퍼드에서 정크본드를 발전시킨 마이클 밀컨이었다. 밀컨은 금융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는 정크본드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모건이 미국의 전체 경제에서 담당했던 중심적 역할에는 결코 접근하지도 못했다. 게다가 밀컨은 법적 문제를 일으켰고 드렉셀은 도산하였으므로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모건은 역사상 최강의 자본가 타이틀을 확실하게 유지할 것이다.